팀의 역사상 최대 성적이 16강이에요. 근데 일단은 이 16강에서 프랑크푸르트를 일단 원정에서 2대0으로 이겼고 핵심 선수인 무하니까지 2차전에 퇴장당해서 못 나옵니다. 우승권에 둬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경기력이다. 다만 여기서 부족한 건 안녕하세요.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새벽의 축구 전문가 운영하는 페노라고 하고요. 일단 이 나폴리에서의 활약이 어마어마한데 특히나 이번 2월달은 리그 우승에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리그 우승에 나폴까지 써놨다. 이제 나폴리가 그런 게 있었어요. 유럽 대항전에 나가서 좀 더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챔피언스 리그가 당연히 중요했죠. 그리고 김민재 선수도 챔피언스 리그 나가서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건이었는데 프랑크푸르트를 만나서 완전히 압도를 해버렸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죠. 이 나폴리의 완벽한 흐름에 또 엄청난 기여를 했던 한 달이었다. 여러 가지 평점들이 있겠지만 이탈리아에서 가장 최고로 쳐주는 평점은 가제타라는 매체에서 나오는 평점이거든요. 근데 그 가제타 평점이 되게 짜요. 보통 이제 수비수는 6점에서 6.5점 평균적으로 주는 점수고 이제 잘하면 7점 득점을 하거나 이러면. 그런데 이제 김민재 선수를 평가할 때 이탈리아의 수비수 레전드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좀 최근에 특히나 코스타 쿠르타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데 김민재는 모든 경기 6점 혹은 6.5점을 받을 수 있는 선수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수비수는 되게 짜서 실점을 하나 하면 바로 6점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뜻은 현재까지 이 평균적인 활약을 계속 꾸준하게 해오고 있다는 거죠.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지난 시즌에 그 가제타 평점에서 1위를 받았던 브레메르라는 선수가 있어요. 지금 유벤투스에 있는 선수인데 그 선수의 활약도보다 지금 김민재 선수의 활약도가 훨씬 좋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잘하고 있다. 이 경기에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민재가 유럽 대항전에 나가서도 어떤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때마침 이 만나는 프랑크푸르트가 유럽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팀은 아니었지만 프랑크푸르트의 공격수가 있거든요. 무안이라는 공격수가 있어요. 이 공격수가 월드컵 결승전에서 마지막에 그 결정적인 찬스를 아르헨티나 골키퍼가 막았을 때 그때 슈팅을 했던 선수고 이 선수가 월드컵에서 되게 잘했거든요. 그리고 월드컵을 기점으로 이 선수가 지금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최고의 공격수로 불리고 있습니다. 폼이 엄청 좋아요. 어느 정도냐면 월드컵 끝나고 이 나폴리전까지 7경기가 있었는데 7경기에서 한 경기를 빼놓고 모두 공격 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좋은 공격수였는데 김민재가 그 선수를 만나서 그 선수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게 참 놀라운 거죠. 무안이라는 선수도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빅클럽들에서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를 진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그냥 막아버렸어요. 어떤 장면까지 있었냐면 무안이라는 선수가 처음엔 중앙에서 뛰다가 몸싸움도 안 되고 스피드도 김민재가 조금 더 빠르고 이게 안 되니까 제공권도 안 되고 하니까 마지막에는 측면으로 돌아뛰었어요. 안 되니까 부딪히기 싫어서. 이 선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만났던 공격수들이 다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측면으로 도망갔다가 플레이가 잘 안 돼서 거기서도 그러다가 이제 이 선수가 퇴장까지 당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전 유럽에서 가장 좋은 폼을 가지고 있는 공격수라고 불리는 이 무안이를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막아냈다. 김민재 선수의 이 가치를 보여주는 경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대 축구에 가장 어울리는 센터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록으로 보면 리커버리 횟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리커버리가 어떤 걸 의미하느냐, 볼을 우리 팀이 빼앗겼을 때 그 볼을 얼마나 되찾아왔느냐, 이 지표거든요. 리커버리를 하는 빈도가 김민재가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폴리가 현대적인 축구에 아주 부합하는 팀이라는 게 라인이 엄청 높아요. 강한 공격성을 띠는 팀이죠. 근데 이렇게 라인을 올릴 수 있는 게 볼을 빼앗겼을 때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이 크게 발생하잖아요. 뒷공간으로 상대팀이 패스를 보내주면 김민재가 달려가서 뺏는다는 의미죠. 그 뺏는 게 완벽하니까 나폴리가 마음 놓고 라인 올리고 그 라인 올리는 축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고 기록을 대변해주는 게 저 리커버리 횟수다. 스팔레티 감독이라는 이 감독 자체가 이번 시즌에 구상한 나폴리의 전술적인 흐름이 공격성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리고 이 스팔레티 감독이 이 전술적인 트렌드를 나이가 분명히 이제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엄청 빠르거든요. 우리가 월드컵에도 봤지만 다른 팀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죠. 계속 앞으로 올라가서 공격하잖아요. 스팔레티 감독이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모든 선수한테 전진 패스를 안 하면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김민재가 최근에 약간 백패스를 하거나 볼을 좀 돌리려고 하거나 수비수니까 안정적인 패스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소리를 치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김민재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또 말합니다. 내가 왜 여기선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하면서 또 이제 스팔레티랑 의견 교환을 막 해요. 때때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김민재 선수가 분명히 로보트카가 압박을 받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줘요. 근데 로보트카가 또 그것을 잘 풀어내죠. 이 나폴리가 팀적으로 선수들 간에 엄청난 믿음이 있고 이 팀적으로 그렇게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패스를 줘야 된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 후방 빌드업이라는 게 약간 불안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추구하는 이유는 볼을 이렇게 짧게
짧게 전개하는 게 여기서 실수가 나와 상골 먹히는 것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경기를 지배하고 득점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게 더 이득이 큰 거죠. 나폴리가 아주 그런 선택을 잘하고 있다. 여기서 전진 패스가 되게 중요해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김민재의 패스가 좋아야 로보트카가 볼을 안정적으로 받고 여유 있게 돌아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김민재의 장점이 뭐냐면 볼을 걷어낼 때나 후방에서 앞으로 전달할 때 우리 선수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줍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의 패스가 어설프게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어설프게 들어간다는 뜻은 로보트카는 당연히 압박을 많이 받는 위치거든요. 여기서 패스의 세기가 조금만 약해도 상대가 달려와서 로보트카보다 먼저 끊어내거나 로보트카가 볼을 잡을 때 이미 강한 태클이 들어가죠. 그런데 김민재의 패스가 패스의 세기가 너무나 적절하다 보니까 로보트카가 볼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세기, 상대가 압박을 하기 전에 로보트카에게 도달할 만큼의 빠른 세기, 요 아주 적절한 패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로보트카가 압박을 풀어낼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나폴리거든요. 팀의 역사상 최대 성적이 16강이에요. 근데 일단은 이 16강에서 프랑크푸르트를 일단 원정에서 2대 0으로 이겼고 핵심 선수인 무하니까지 2차전에 퇴장당해서 못 나옵니다. 8강을 갈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김민재와 그리고 나폴리가 한 순간순간이 이제 나폴리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나폴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나폴리의 경기력이라면 우승권에 둬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경기력이다. 다만 여기서 부족한 건 경험. 16강에 늘 머물렀던 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16강에서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이 경험을 얼마나 극복하는지가 이 나폴리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바이아웃이 있죠. 이 바이아웃 금액이 지금 현재 정확하진 않지만 4천만 유로에서 4,500만 유로 정도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아웃은 어떤 거냐? 이 구단이 생각했을 때 이 선수의 가치를 최대 금액까지 평가를 한 거거든요. 지금 그 가치가 김민재의 활약을 생각하면 헐값이 됐습니다. 이 바이아웃이라는 조항이 지금 김민재한테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는 김민재를 4천만 혹은 4,500만 유로를 데려가는 팀은 무조건 이득을 보는 거예요. 빅클럽이 안 달려들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폴리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게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바이아웃을 상향 조정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민재 선수가 여름 이적 시장이 되면 많은 팀들에서 달려들 것은 분명하다. 중요한 건 뭐냐? 김민재가 갔을 때 김민재를 필요로 하는 구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빅클럽들 중에 이 중앙 수비수 자리에 큰 결함이 있는 팀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여름에는 어떻게 될지는 일단은 모르겠는데 맨유 같은 경우에도 바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너무 잘하거든요. 이 두 선수가 너무 잘해서 근데 김민재가 이 두 선수보다 더 잘해요. 지금.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그 정도로 잘해요. 이 두 선수가 지금 유럽 무대에서 가장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센터백 조합인데 이 두 선수 가 김민재보다 잘한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로 김민재가 잘하는데 김민재가 왔을 때 그러면 누구를 어쨌든 주전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돌려 쓴다, 로테이션으로 쓴다 해도 누군가는 백업으로 가야 되는 건데 백업으로 가기가 애매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보통 빅클럽에서는 주전 센터백을 한 3명 정도 둔다라고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어쨌든 약간 벤치로 가는 멤버는 있어요. 주요 경기에서. 그렇게 갈 멤버가 김민재, 바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너무 이거는 사실은 맨유 입장에서도 약간 사치다. 맨유도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다른 포지션도 있고 하니까 김민재까지 영입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아마 맨유도 좀 들지 않을까 싶어요.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약간 가능성이 있어요. 라모스, 마르키뉴스, 슈크리니아르라는 선수가 다음 시즌에 합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백업으로 킴펜베도 있어요. 근데 킴펜베도 사실은 뭐 주전급 선수다 보니까 주전급 센터백이 일단은 4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파리 생제르맹이 가끔 가다가 3백을 혼용했었어요. 센터백은 1명 정도 더 필요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라모스가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라모스가 이제 내려가도 되는 상황이 됐죠. 점점 더. 김민재가 왔을 때 뭐 만약에 뭐 3백을 쓴다라고 하면 김민재, 마르키뉴스, 슈크리니아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사실은 유럽 전체에서도 가장 호화롭고 가장 뛰어난 센터백 라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제가 되는 게 파리 생제르맹이 3백을 쓰면 필요한 거죠. 최근에 갈티에 감독도 사실은 이번 시즌을 끝나고 나서 경질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또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라서 이 감독이 다음 시즌을 갈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파리 생제르맹을 이끄는 감독이 3백을 쓰지 않는다면 지금 슈크리니아르, 킴펜베, 마르키뉴스, 라모스 맨유랑 상황 비슷하죠? 주전급 자원이 4명이나 있는데 여기에 김민재까지 추가될 이유는 파리 생제르맹도 딱히 없다. 맨유도 마찬가지고 파리 생제르맹도 마찬가지고 센터백 라인보다 다른 포지션을 영입하는 게 더 급해요. 레알 마드리드도 나왔어요. 뭐 루머가 지금 최근 나오고 있는데 밀리탕, 알라바, 리디거 일단 요 3명이 주전 센터백 라인업입니다. 그 후보가 이제 나초와 바에호 요 정도가 있는데 이 팀도 센터백 라인이 탄탄해요. 물론 이 선수들이 김민재보다 잘하냐? 라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김민재가 이 선수들보다 지금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만
이 선수들도 주전으로 못 뛸 정도의 선수들이 아니고 분명히 잘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도 굳이 센터백 월드 클래스의 지금 폼을 보여주고 있는 김민재를 추가할 이유가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도 마찬가지로 이 팀이 영입해야 되는 포지션이 많아요. 벤제마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고 있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도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측면 공격수도 마찬가지고 풀백도 마찬가지고 센터백 라인이 이 팀도 가장 괜찮아요. 다른 포지션에 보강이 필요한 팀이기 때문에 과연 다음 시즌에 김민재에게 이적 자금을 투자를 할까? 라는 생각이 또 들죠.